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임박한 미국의 두 이벤트 자세히 다뤄봐야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부터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투표가 진행이 되고 6일과 7일에는 양일간의 FOMC가 열립니다. 당연히 미국 대선 그리고 이후에 열릴 FOMC에 따른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상당한 변곡점,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 간의 소위 말하는 배팅 확률은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임박하니까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의 레드 트럼프 쪽이 치고 가다가 소위 말해서 트럼프 트레이딩을 배팅 사이트에서는 완연하게 진행을 시켰었죠. 그러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50%로 수렴하는, 그리고 파란색 쪽은 이 민주당 쪽의 배팅 확률이었는데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배팅 사이트도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연설이라든지 지지율 내지는 뭐 여론,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다. 지금은 거의 반반이다라고 현 상태에서는 배팅 확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에 시나리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따라서 트럼프일지, 그리고 의회에는 누가 장악을 할지, 해리스가 돼도 또 누가 의회는 장악할지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글로벌 경제와 당선인에 따르는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더불어서 FOMC도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또 금통위,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정까지 낱낱이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프리뷰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배팅 사이트들, 뭐 지지율에 기반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트럼프다, 해리스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 그들도 가까워지니까 50대 50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현재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그 대선 초박빙인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조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보도된 바 같이 지금 막판에 이제 해리스의 약진이 조금 뚜렷한 것은 뭐 사실이다. 하지만 뭐 27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조금 안정적이냐, 해리스가 27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달라서. 538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트럼프 우세로, 그리고 폴리마켓에서도 이제 트럼프 우세죠. NYT와 이제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대학이 이제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는 뭐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이오와주 거의 뭐 트럼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를 한 그 업체가 조금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죠. 엊그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 판세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뭐 박빙인 것 같고요. 사실 트럼프 때도 여론조사가 틀렸거든요. 숨어 있는 트럼프를 맞추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 해리스 부통령이 늦게 후보에 지명됐기 때문에 100일 전에 지명된 거죠. 그래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지금 지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못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에서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해리스 후보 쪽이 어떤 뒷심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도 성향이 좀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좀 최근에 좀 생긴 여론조사 기관이냐, 그리고 지역도 조금은 편중이 돼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트럼프가 이제 당장 이제 뭐라 그럴까 선거가 끝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부터 선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4년 전에 이게 폭동 사태까지 연루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복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죠. 네. 지금 워싱턴 뭐 뉴스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뭐 카페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창문을 좀 뭐 합판으로 이렇게 막고 못질을 하고 그다음에 뭐 펜스를 조금 높이고 그래서 폭동 사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맞아요. 굉장히 이제 전운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깔끔하게 이렇게 270표 이상을 누가 얻으면 뭐 되는데 근소한 차이, 뭐 수만 표라든지 뭐 수백만 표도 그렇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조금 그 갈릴 경우에 조금 문제가 많겠죠. 아무래도 조금 소요 사태가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대법원 소송까지 갈 텐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은 사실은 또 트럼프의 신복들이 맞아요.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질 경우가 조금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좀 혼돈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거 당일 밤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의외로 확실하게 이제 승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뭐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조금 짚어보긴 했지만 미국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표를 다 합치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그리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대선 불복의 가능성 그에 따르는 변동성도 사실은 좀 넣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얼만큼 박빙을 보이는지 아니면 현재 최근까지 나와 있었던 지지율의 격차는 얼마나 흘러왔는지 좀 짚어보고 정치 대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율 브리핑은 김기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은 사실상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선거 전 마지막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7개 중 4개 주 중에서 해리스 후보가 1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보였고 다른 2개 주에선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7개 격전지 중 어느 곳에서도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경합주별로 어떻게 지지율 차이를 보였을지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에선 두 후보가 48%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마리스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50%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서고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선 48%로 1%포인트 우위를 점했었죠. 대규모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49% 그리고 48%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538의 여론조사 평균에서 해리스를 0.2%포인트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 높게 승리한 바 있고요. 이어서 미시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조사에 따르면 미시간주에서도 47%로 두 후보가 동률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서는 49%, 마리스트 여론조사에선 51%를 차지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요.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538의 평균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후보가 역시 0.7%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8%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일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경합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위스콘신인데요.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49%, 트럼프 후보는 47%로 이곳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마리스트와 CS 여론조사, CNN과 SSRS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적게는 2%포인트, 크게는 6%포인트 더 앞서고 있었는데요. 538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의 평균 지지율이 0.8%포인트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에모스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우위를 보였고 퀴니피악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위스콘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0.6%포인트 앞섰고요. 이렇게 해서 북부 러스트벨트 3개 주의 지지율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남부 선벨트 2개 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조지아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 조사에서 해리스는 48%, 트럼프는 47%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반면 다른 외신들에선 트럼프 후보의 우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50%, 해리스 후보는 48%를 기록했고요. CNN과 SSRS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CS 조사에서는 5%포인트, 538의 여론조사 평균에선 1.5%포인트 해리스 후보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4년 전 대선에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0.2%포인트 앞질렀는데 이번에도 이 기조대로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48%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더 앞질렀습니다. CNN과 SSRS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다만 일요일에 발표된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섰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리스트와 에머스 칼리지 조사에서 트럼프는 50%, 해리스는 48%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앞서고 있었고요.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49%를 보이면서 47%인 해리스 후보를 앞선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 대선 노스캐롤라이나에선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1.3%포인트 앞서면서 승리를 가져온 바 있는데 아직까지의 지지율로 봤을 땐 이번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서부 2개 주도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애리조나인데요.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49%, 해리스 후보가 45%로 4%포인트가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CS 여론조사에서도 51%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트럼프 후보가 4%포인트 우위를 보였고요. 마리스트와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모닝 컨설트에선 동률을 보였고요. CNN과 SSRS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후보가 소폭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0.3%포인트 앞선 결과를 보였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펼쳐질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경합주 네바다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40%대 46%로 3%포인트 더 앞서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에머슨 여론조사와 CS 조사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4%포인트 가까이 앞지르고 있었는데요. CNN과 SSRS 조사에선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고 538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0.7%포인트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네바다에선 역시나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2.4%포인트 앞질렀었는데 마지막까지 결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합주별로 외신에 따른 지지율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의 승기가 우세했지만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고 또 외신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합주 지지율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지율 브리핑을 보고 왔습니다. 보시면 러스트벨트, 이게 호수가 많은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경합주가 많다는 점에 저희들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쪽이 사실 철강이라든지 주요 제조업의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경합이라는 부분들은 각 후보 간의 이 주요 제조업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미국 대선 이후에 무역과 관련된 정책의 발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제가 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지금 경합주가 사실은 러스트벨트가 많고 주요 제조업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당연하게도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는 트럼프의 강력한 어떤 프로파간다 아니면 이제 어떤 마가라고 있지만 해리스 쪽도 사실은 뭐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에 이 세계 무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경합주에서의 결정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정강 정책표를 보면 뭐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중국에 대한 규제죠. 중국을 좀 급진적으로 동맹국을 무시하고 국가 대 국가 혹은 기업을 조금 압박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냐, 규제할 거냐, 아니면 좀 동맹국과 분업 질서를 유지하면서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확연한 차이고요. 또 세세하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2차 전지와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우리가 많은 선거 과정에서 지난 역사적으로 경험했듯이 결국에는 의회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의회 구도가 민주당이 수입하느냐, 다 가져가느냐,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져가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 마켓 입장에서는 분립되는 게 확실하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됐거든요.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 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의회가 조금 반대쪽 공화당이 가져가는 게 주식시장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뭐 지금 통계는 통계에 불과합니다만 네. 집권 1, 2년 차보다는 3, 4년 차가 좋았거든요. 지난번에도 바이든 정부 때도 지금 작년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조금 3, 4년 차보다는 내년 2025년과 2026년 집권 1, 2년 차는 조금 주식시장 수익률이 물론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국에는 좀 통계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경기가 살아있느냐, 기업 실적이 지금과 같이 계속 내년에도 좋다면 주식시장의 추세는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누가 되더라도 경기적인 측면, 그리고 아까 통계이긴 하지만 뭐 1, 2년 차와 뭐 3, 4년 차 넘어갈 때 분위기가 바뀐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번은 짚어봐야 되는 게 트럼프, 해리스, 의회 구도까지 좀 봐야 됩니다. 레드 수입일 수도 있고 뭐 블루 수입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각 후보 간의 어떤 당선 그리고 의회 장악에 따라서 어떤 식의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놔야 될까요? 네. 결국엔 뭐 좀 새로 대통령이 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혹은 새로운 정책으로 조금 시장이 이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뭐 작년과 올해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20%의 상승률을 계속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맞다. 조금 뭐 주식시장이 하락할지 혹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난 뭐 바이든 정부의 3년 차, 4년 차의 수익률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주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뭐 선거의 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이 약간 그 정책이 확연하게 다를수록 선거가 집행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해에는 조금 당선 확률에 따라서 주가나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데 네.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막상 집권을 하면 예.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구도도 문제지만 막상 후보자 시절의 대통령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 의회 압박도 있을 거고 또 그 당의 소속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을 거고 정책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 뭐 방위비 분담금도 트럼프는 뭐 지금 우리가 사인한 규모의 한 9배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IRA 법안도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의회가 혹은 뭐 레드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도 좀 급진적이지 않은 그러한 계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이 의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되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제시하는 주장하는 것들이 정책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됐을 때 소위 말하는 과격한 정책들은 네.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시장은 좀 계속 보겠지만 약간 수정이 되거나 뭐 딜레이 되거나 뭐 조정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고,
말씀 중에 이제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어쩌면 우리 증시에는 뭐 가장 큰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 대선이 끝나고 경제도 좀 보시니까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뭐 대선에 따른 영향을 봤을 때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 달러의 흐름일 것 같습니다. 달러. 달러가 조금 더 초강세로 간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들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맞아요. 아시아 증시, 폭넓게는 이머징 증시에 유입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달러 추세가 중요한데 뭐 달러 추세도 뭐 후보자가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미국 경제가 올해처럼 조금 뭐 다른 나라와 굉장히 차별적으로 미국 경제가 뭐 좀 혼자 잘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 금리 인하도 좀 천천히 인하될 것이고 그런 게 이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 때문에 뭐 모든 게 이제 선거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가 후보가 이제 당선될 경우에는 조금 더 달러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가 조금 지속될 경우에 공화당의 스트롱맨들은 또 무역 그 환율 질서를 또 뒤집어 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1년에 두바이 협정이라든지 과거에 85년에 뭐 플라자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환율 질서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율 시장의 불확실성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얘기하다 보니까 이 대선 직후에는 바로 또 달러의 방향을 또 어쩌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FOMC 컨센서스는 25bp 금리 추가 인하이긴 한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FOMC의 어떤 결과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가 뭐 복잡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25bp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연준은.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인하하는 것은 지난번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재조정 과정이다. 재조정. 물가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금 낮춤으로써 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속도 조정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조금 재조정 관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50bp 인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금통위는 지난번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주 저희들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대선과 이제 FOMC에 대한 결과를 조금 미리 예상을 해봤지만 내일 모레의 어떤 그 결과는 또다시 한번 네. 나왔을 때 저희들이 자세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삼프로TV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사실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약보합을 좀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약화되면서 다소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또 간밤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 완만하게나마 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장 주문 같은 건 둔화했습니다만 투자의 선행 지표인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개선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투자 지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구재 주문을 통해서는 기업들이 조금씩은 투자를 강행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크게 바꿀 만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을 앞둔 그런 눈치 보기 장세였는데 글로벌리 본다면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저희들도 증시 대담에서 다뤄들었지만 이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달러화의 방향성입니다. 두 후보 모두 특히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반덤핑 관세 등 이 무역 조치가 조금 더 많았던 그런 진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역과 관련된 당선인의 어떤 향방은 사실 달러화를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강세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원달러 환율과 달러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여전히 박스피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이고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매수를 당장 유입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5% 정도 2,700 초반만 가도 PBR 0.95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전일 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여야가
그리고 야당이 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뭐 올해 11월 안으로는 금투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의 매기가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AI나 내지는 바이오, 뭐 양자, 역학과 관련된 테마나 업종 그리고 정책이 출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내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투자 아이디어가 조금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